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2부의 문을 같이 열어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말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이죠. 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맺고 동일한 품질,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표적인 창업 방식이기도 하죠. 다만 구입 강제 품목이라고 해서 가맹본부에서 반드시 표준화해서 우리는 이걸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방식도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그걸 잘 지키지 않는 본부들도 많다라는 걸 저희가 또 소식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점 뿐만이 아니라 그 본부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맹점주들도 쉽지가 않죠. 최순기 님이 가맹점주는 망하면 몇 억 손해. 이게 참 손해 없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고요. 0543님은 어릴 적 꿈이 치킨집 사장님이셨다고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내주셨네요. 장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이헌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베스트 프렌드가 남편 조기 퇴직하자마자 추어탕 프랜차이즈를 지난해 여름 인천 청라에서 오픈했는데 너무 잘 돼서 옆 가게까지 임대해서 성업 중입니다. 고생하는 만큼 결실이 있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셨네요. 이렇게 잘 되신다는 소식 많이 더 넓은 곳에서 들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김영동님이 이대호 응원할게요. 듣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답장 보내도 채택이 안 됩니다. 예, 많은 의견 또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어놓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도 좋습니다. 코스피가 30포인트 1.17% 올라가고 있고요. 2632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1.35% 오른 725.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이상 급등하면서 108만 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오르고 있습니다. 16등까지 다 오르고 있네요. 특히 삼성물산이 9.8%나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포함해서 최근에 건설주들이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만 주가는 바닥에서 빠르게 또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조선주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달리고 있네요. 코스닥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바이오 관련주들도 오늘은 2, 3%대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1380원대에서 1400원 또 초반까지 변동성은 또 많이들 보이고 있는 흐름이네요. 현재는 1386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에서 하이닉스도 또 빠르게 반등을 한 측면도 있고요. AI 여전히 빠지지 않는 테마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AI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 당연히 이제 머리로 봤을 때는 설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손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은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중심지가 됐을까요? 또 AI 주도권도 잡고 있고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그 핵심 기업 하면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고 엔비디아 하면 젠슨 황 CEO인데 얼마 전에 중동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갔었죠. 네, 지금은 타이완에 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고 계시죠. 에너지가 넘쳐나십니다. 이 젠슨항 엔비디아 CEO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동행을 했다가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타이완으로 날아갔는데요. 이 타이완에서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그 IT 전시회 컴퓨텍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컴퓨텍스는 어제부터 이제 나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 젠슨항 CEO가 공식 개막 하루 전인 19일에 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한 5,000명 앞에서.
근데 사실 보통 이 정도로 바쁜 스케줄을 가진 CEO면 그 기조 연설 일정에 딱 맞춰서 이제 몇 시간 전에 들어갈 법도 하잖아요. 네. 근데 16일 날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이완이 바로 황 CEO를 낳은 국가이기도 하고 행사 며칠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이제 TSMC 같은 이제 대만 내 대표 IT 기업 이 수장들 30여 명과 만찬도 했고요. 시민들 뭐 기자들 할 거 없이 활발하게 이제 네트워킹을 하면서 본인이 그리고 있는 AI의 미래 또 엔비디아와 대만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가감 없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기 나는 대만의 아들이다 이런 게 충분 너무나 느껴지게끔 그러니까 현지 기업인들 뭐 CEO 창업가들 많이 네.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맞아요. 같이 전통시장도 가고 먹을 거 먹으러도 다니고 맞아요. 사인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거의 거의 뭐 무슨 연예인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언론사 기자들도 현장 취재 저희도 회사도 가고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조 연설 뭐 시작 거의 한 2시간 전부터 줄을 아침 조식도 안 먹고 가서 나 줄 섰다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근데도 정말 사람이 그때부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좀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시나 봅니다. 뭐 작년에 CES 때도 그렇고 네. 젠스당의 기조 연설 거의 뭐 콘서트 기다리듯이 그렇죠. 사람들이 또 환호하면서 네. 지켜보기도 하고요. 그 컴퓨텍스라고 했거든요. 아까 네. 그 타이완에서 열리는 IT 전시회 네. 어떤 전시회입니까? CES 같은 거예요? 이 타이완 하면 이제 옛날부터 랩탑의 원탑이죠. 그러니까 PC 그 컴퓨터 하드웨어 강국이잖아요. 하드웨어 제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컴퓨텍스는 198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원래는 이 타이완의 컴퓨터 제조, 뭐 조립 회사들이 이제 컴퓨터 주변 장치나 부품을 전시하는 행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컴퓨터 뭐 X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한 거 같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챗GPT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AI 혁명이 이제 막 흐름이 막 본격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AI 기술과 이제 솔루션을 소개하는 이제 그 글로벌 반도체 및 IT 기업들이 다 모이게 된 행사로 좀 격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 최대 AI 인프라 전시회라고 이제 아예 명명되고 있고 올해는 AI 넥스트라는 주제로 이 타이베이 난강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34개 국가에서 1,400개 기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800개 정도 부스를 차렸는데 이 참가 기업 수로만 보면 이 전 세계 최대 IT 가전 이제 박람회인 CES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돼요. 예. 그리고 CES처럼 뭐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모이는 행사는 아니지만서도 이제 워낙에 이제 AI가 이제 뭔가 산업혁명처럼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바꿔놓고 있는 그런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컴퓨텍스가 CES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타이완 출신의 미국 이민자이자 전 세계 AI 반도체 이제는 AI 인프라 기업 으로 이제 본인이 지칭을 하는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컴퓨텍스에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뭐 인텔, 그다음에 뭐 AMD, 퀄컴 이런 이제 기업에서도 다 참석을 했고 이제 이 타이완의 폭스콘 회장 또 미디어텍 CEO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설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AI 기업들 또 젠스당 같은 셀럽 유명 인사들이 또 여기 와서 막 띄워주고 하면 또 이 행사도 점점 더 커지는 그렇죠. 거죠. 컴퓨텍스라는 행사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봐야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석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부스를 차려서 이제 뭐 최신 HBM, 뭐 그래픽 D램 이런 AI 메모리 기술력 이제 선보였고요. 뭐 젠스당도 왔더라고요. 그 부스에 어저께. 같이 또 뭐 사인도 그렇죠. 하고. 사인해주고. 삼성전자는 원래는 이제 전시 부스를 차리는 방안을 검토를 했다가 이제 불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다들 약간 예상하는 그 이유일 것 같은데 대신에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뭐 AI 기기용 고해상도, 뭐 고주사율 OLED 이제 패널을 소개하는 그 프라이빗 부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에서는 모빌린트, 그다음에 한미 마이크로닉스, 파두 같은 이제 반도체 및 이제 게임 업체들이 좀 참가를 했고요. 이따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 이 AI 넥스트, AI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고전하고 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안방에 거대한 행사 마련해 놓고 전 세계 AI 기업인들 다 불러 모으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냥 초대 손님 그리고 삼성전자마저도 네. 부스를 차리지 않는 초대 조금 손님도 아닌 것 같아요.
돈 내고 가는 거니까 전시회는. 그 언론 뭐 외신도 그렇고 뭐 한국 코리아 패싱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약간 그 AI 중심이 아니라 너무 또 변두리에만 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젠슨 황의 기조 연설 네. 어떤 내용 담겼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젠슨 황 CEO는 약 100분 동안 혼자서 기조 연설을 이제 이어갔는데 이 연설을 한 줄 요약하자면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하게 AI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AI 시대 필수 인프라를 설계하는 회사가 됐고 타이완을 그 핵심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AI 팩토리로 진화를 해서 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프라가 될 거로 전망을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대만과 협업을 해서 만들 거라고 이제 깜짝 발표를 했고요. 뭐 앞으로 AI가 물리학, 생명과학, 의학, 뭐 양자학 컴퓨팅까지 다양한 이 학문과 산업이 AI를 통해서 지금의 한계를 넘어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모든 국가와 산업은 엔비디아가 구축하는 이 지능 인프라를 필요로 할 텐데 그거를 엔비디아가 대만과 같이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을 대표하는 이 제조기업인 TSMC와 폭스콘 또 이 타이완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고요. 타이완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뭔가 다른 나라 제품을 대신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위탁 생산.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참여를 해서 이 타이완을 자생적인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좀 부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완에 AI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을 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간에 계속해서 뭐 관세 전쟁, 무역 갈등, 첨단 기술 제재가 있어도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입장에서 보면 별도의 공급망이 생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타이완이 이미 그 AI 생태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저는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엔비디아의 구상에 따르면 이 타이완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이 블랙엘 GPU 10,000개를 탑재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하고요. 네. 이 TSMC는 이를 AI 연구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타이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나 이제 스타트업, 기업 등의 이 AI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거고 대만의 국립 고성능 컴퓨팅 센터에도 1,700개 이상의 이 엔비디아의 GPU를 탑재한 시스템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젠슨 황 CEO는 기조연설 내내 뭐 TSMC, 폭스콘, 위스트론, 퀀타 뭐 이런 대만의 주요 기업들을 일일이 다 언급을 하면서 AI와 로보틱스 혁신이 타이완에서 시작되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켜 세웠거든요. 이미 이 TSMC는 엄청난 양의 AI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죠. 폭스콘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좀 많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타이완 안에 세계적인 수준의 이 AI 인프라 기반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교육과 과학, 기술 발전이 가능해질 거라고 강조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비디아의 신사옥을 이 타이베이 북부에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최소 이제 1,000여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겠다는 계획은 이제 앞서서도 이제 밝혀졌었는데 이 신사옥의 규모가 실리콘밸리 본사에 맞먹을 거다. 이런 이제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젠슨 황이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생에서 한 번뿐인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AI와 로봇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최적의 장소가 타이완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모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그게 느껴져요. 아니 9살 때 이민 갔는데 그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뿌리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 왜 같고. 뭐 이발하러 가야겠다 막 이런 로컬 식당들도 엄청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많이 찾아가고 머리도 타이완 맞아요. 간 김에 거기서 깎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SMC도 그렇고 폭스콘도 그렇고 사실 폭스콘이 예전에는 그냥 애플 핸드폰 조립해 주는 회사 아니야라고들 생각했었을 텐데 이제는 전기차도 만들고 그렇죠. 로봇도 생산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완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또 대외적으로 알리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젠슨 황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역시 모국이기 때문입니까? 뭐 그렇게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일단 좀 그 황 CEO가 대만 타이난시에서 태어난 대만계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9살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쭉 미국에서 살았는데 본인의 뿌리가 이제 대만에 있다는 거를 계속 평소에도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지 식당이나 야시장 같은데 이제 맨날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가고 또 17일에는 그 대만 AI 기업들과 만찬을 한 다음에 그 타이완 내 스포츠 축제인 월드 마스터스 게임의 마지막 성화 주자로 또 나서기도 했거든요. 정말 외향적인 다방면에서 바쁘십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텍스에서는 폭스콘 부스를 찾아서 그 폭스콘 CEO랑 같이 Bring up 타이완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진짜 이 뿌리가 이 타이완에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근데 이렇게 이제 타이완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대만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은데, 한마디로 이제 배고픈 시절부터 함께한 그 동료들이 거기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그 시절부터 이 타이완의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고, 이제 이들이랑 같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이제 주류의 AI 이 흐름을 주도했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조 연설을 할 때도 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뭐 그레이스 블랙웰 소개하는 그 타이밍에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 기업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 150개 타이완 기업이 이루는 생태계가 없었다면 엔비디아 설계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함을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송일아 기자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그 엔비디아 창업 초창기에 다들 무시하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도 너네 거 우리가 왜 만들어줘야 돼 이러고 있을 때 TSMC의 모리스 창이 우리한테 와라, 내가 해줄게, 또 격려도 해줬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거고, 지금의 맞아요. 엔비디아의 뿌리를 이제 내리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 만찬장에서 끝나고 나서 그 TSMC 회장님을 이렇게 다 에스코트해갖고 택시를 태워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저렇게 세계 최대의 정말 AI 기업의 수장이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TSMC 감사함, 또 예우를 통해서 맞아요. 그거를 갖추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부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타이완 하면은 이제 TSMC를 빼놓을 수 없고, 네. TSMC 하면 타이완이고, 또 거기에서 젠슨 왕이 태어났고, 또 그 고향에 뭔가 보답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AI 시대의 타이완이 또 중심에 서기까지는 이게 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만 하면 저부터도 이제 폭스콘, TSMC 이렇게만 두 개 기업만 이제 딱 머리에 박혀 있는데, 좀 더 깊이 이 타이완을 공부를 해보면 반도체 그냥 위탁 생산해주고 뭐 아이폰 조립해주는 그런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의 이 AI 파워는 반도체부터 서버, 하드웨어 이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그 촘촘한 생태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일하는 그 스타트업 대표님을 한테 좀 여쭤봤더니,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의외로 타이완을 잘 모르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AP 세계 1위는 미국의 퀄컴이 아니고 대만의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고, 미디어텍 전 세계 1위의 PC 태블릿 OEM 이제 기업은 퀀타, 그다음에 ODM 기업은 컴팔입니다. 그래서 폭스콘은 또 애플 제품뿐만이 아니고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전장 제품 OEM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전기차의 통신, 금융, 부동산까지 이제 다양한 이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의 삼성으로 컸죠. 그리고 PC는 옛날부터 강해서 전 세계 PC 시장 5위, 6위인 대만 에이수스, 우리가 아수스라고 부르는, 그다음에 에이서, 이런 기업들도 모두 이제 타이완에서 나온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을 서포트하는 그 부품사 중견 기업들도 그 신주 지역에 이렇게 잔뜩 이 밸리를 형성하면서 모여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AI 밸류 체인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만이 AI 하드웨어 시장을 좀 장악을 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올해 1분기 대만의 그 국내 실질 총생산을 보면 전년 대비 5.4% 증가했어요. 우리가 1분기 역성장했잖아요. 그런 굉장히 대조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또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런데 AI 시대에 또 이제 삼성이 이제 뒤처지면서 좀 아픈 측면이 있고, 그런데 타이완은 TSMC 등등을 해서, 또 뿐만 아니라 미디어텍, 스마트폰 AP 정말 잘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참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점유율이 10%가 깨졌는데, 맞아요.
TSMC는 60%대 후반까지 점유율을 더 높이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 매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의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엄청나죠. 예, 그 TSMC가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답게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생산을 독점을 하면서 이 AI 반도체 강자로 우뚝 섰는데요. 올해 1분기 TSMC 매출이 전년 대비 42% 급증을 했어요. 이렇게 큰 회사가 매출이 42%가 급증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인데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37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담당하는 그 DS 부문과 10조 이상의 차이를 벌렸습니다. 이 두 회사의 매출 차이가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약 3조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좀만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4분기에 이게 8조로 벌어지고 올해 1분기 10조 이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AI 열풍으로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HBM 주도권을 좀 놓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제 제일 지배적이고 우리도 한때라고 하기도 좀 그래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는데 AI 시대에는 점점 이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젠스망이 기조연설할 때 정말 숱한 기업들의 이름을 호명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 딱 한 번 정도 그냥 스치듯 언급한 정도가 다였고 참 내세울 만한 게 정말 그 AI 반도체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냉각기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안타깝죠. 좀 우리나라 그래서 더 기술적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술 발전으로 앞서 나갔던 국가인데 이 측면에서 보면 좀 위기라는 인식도 들고요. 또 얼마 전에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는 합니다만 TSMC가 판가를 인상하겠다. 그 제조 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격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좀 손실될 수도 있으니까 안 좋은 건데 젠슨왕은 이해한다, 동의한다 맞아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TSMC한테 더 가격 올려주겠다. 그런 것도 보면은 좀 부러운 게 우리가 이거는 호불호 그 의견이 갈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소 중견 기업 부품사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판가 인하 압력 후려치기, 넣는데 갑질 이러면서 이제 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그 너무나도 큰 대기업들이 이 어떤 질비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그것도 일견 말이 되는 얘기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래도 나아지고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왜 CR이라고 하죠. 코스트 리듀스. 그러니까 단가 인하.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매년 일종의 챌린지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소협력사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거의 재무제표까지 가져오고 원가 분석표까지 이제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거 이만큼 가격 내리실 수 있잖아요.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다.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외국 기업하고 거래하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이익률도 좋다. 그렇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죠. 하여튼 이제 타이완과 그 젠스왕의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다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배웠고요. 이게 사실 TSMC가 워낙 이제 시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다른 알짜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이 파운드리 점유율 1위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와 제조, 이제 후공정까지 이제 거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이 즐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설계 분야 1위는 미디어텍이고 후공정 패키징 1위는 ASE. 또 폭스콘은 AI 서버 제조 시장의 넘버원이고 에이스피드라는 기업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 기판 관리 컨트롤러라는 이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AI 서버 생태계에 들어간 주요 10개의 타이완 기업들의 작년 매출이요 507조 원이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정도에 맞먹는 이제 매출을 올렸고 이게 전년 대비 약 15.7%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20조 원으로 한 30% 가량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그 수직적인 생태계를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미국의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도 그럼 이런 타이완 기업들 없이는 절대 안 되죠. 돌아갈 거예요. 네, 폭스콘, คว안타, 위스트론 이런 타이완 기업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물건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은 열을 식히는 그 냉각 시스템 이나 AI 가속기를 쌓아 넣는 그 모듈 같은 AI 서버 핵심 기술을 다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AI의 그 서버 생태계에 속한 타이완 기업들은 지난해 다 그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엔비디아 그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이 특히 엔비디아의 제2 서버 공급사인 퀀타, 뭐 서버용 메인보드 제조사인 위스트론, 액체 냉각 솔루션 업체 위인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참 좋겠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의 성장률도 네. GDP 성장률도 5% 이상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시대의 전체 패권은 아니더라도 그 맞아요. 생태계를 이제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타이완의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배경에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타이완은 1973년도에 이 공업기술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이제 정부 주도의 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 기술 창업을 이제 잔뜩 지원을 했고 이 TSMC뿐만이 아니고 세계 3위 파운드리 UMC나 뭐 타이완 디램 업체인 윈본드 등도 이제 여기서 출발한 기업들이고 이어서 1980년대 들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신주 과학단지를 세워서 전자 부품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요. 또 중소기업처를 신설을 해서 여기 이런 기업들의 세제나 금융 지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부품 산업도 키웠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오던 차에 이제 본격 개화한 AI 시대에 엔비디아와 TSMC가 글로벌 정말 슈퍼스타로 떠올랐죠. 그래서 타이완을 명실상부한 AI 하드웨어 중심국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AI 하드웨어 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의 이제 보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타이완 정부가 최근에 원자력 발전 운영 그 기한을 20년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다 원전 이제 폐지하고 하는데 전력 수요가 또 굉장히 늘어나고 네, 있으니까요. 탈원전 정책보다는 AI 산업을 일단은 키우는 게 국가를 위해서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지정학적으로 트럼프의 그 미국 상호 관세 네. 우리보다 높은 32% 네, 아니던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어떤 협상 카드로 TSMC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SMC가 올 초에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뭐 3곳 정도 지어서 뭐 패키징을 비롯한 관련 설비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 지켜 세우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이제 고율 수입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좀 내세우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압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이제 이에 대만 정부와 의회는 이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 이런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TSMC의 미국 투자 확대가 이제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국가 안보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타이완 정부가 TSMC의 미국 투자 규제를 향후 관세 협상을 할 때 어떤 카드로 쓸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미국이 대만에 32%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한 데 대해서 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뭐 심각한 도전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좀 협상을 통해서 인하하겠다. 뭐 일단 이렇게 밝힌 상태예요.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쪽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여러 쪽으로 이제 또 다변화하면서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게 지정학적으로 타이완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또 위협을 네. 자주 하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또 워낙 민감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라이 총통은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군사 압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 뭐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서 우리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평화적인 공정과 공영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국의 관계는 사실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 TSMC가 미국의 그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직후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번 투자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큰 부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 은근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대놓고 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하면 뭐 보호하겠다라고까지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TSMC가 좀 개입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완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죠. 반도체 공급망 네. 타이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 이야기로 다시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젠슨왕 CEO가
뭐 중동 갔다가 이제 타이완 갔다라고 했는데 중동 지역에서 최근에 장사를 잘하고 왔더라고요. 아우, 잘 팔고 왔습니다. 어. 이제 먼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을 연간 최대 50만 개 수출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엔비디아는 약 28조 원 정도 수준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매출의 15%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꽤 크죠.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이제 AMD와 엔비디아가 각각 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동안 엔비디아는 그 빅테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뭐 매출의 약 90%를 이제 칩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언젠가는 자체 칩으로 변환할 가능성이 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젠슨 황 CEO는 계속 이 빅테크 바깥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동 계약이 좀 크게 터져준 거죠. 그래서 덕분에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한동안 조금 이제 주춤해서 많은 서학기민 분들도 네.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큰 역할을 했죠. 네, 원래는 그 미국 정부가 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산 AI가 중국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좀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주요 동맹국을 제외하고 각 나라별로 수출 물량의 한도를 정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을 이달 초에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중동 계약을 이제 이끌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단초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AI 시대를 대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엔비디아의 칩이 또 많이 필요하고 많이 또 이제 사간다고 했고, 그런데 약간 이제 미국과 중동 지역은 좀 끈끈하다라기보다는 뭔가 적당히 가깝고 그렇죠. 적당히 먼 관계, 약간 기회주의적이기도 긴장이 좀 하고. 있는 관계, 이런 맞습니다. 흐름이었었는데, 이게 중동 지역으로 AI 칩을 많이 또 수출하는 게 이게 위험하다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네, 미국 그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친미 국가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최대 무역 파트너는 중국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패권 경쟁국인 러시아랑도 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최첨단 칩이 건너 결국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떤 경고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상원 이제 원내대표인 척 슈머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민감한 AI 반도체 기술이 이 모호한 외국 투자와 맞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 칩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지, 중국 정부나 제조업체가 접근하는 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이제 중동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자산을 해외로 넘긴다라는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항상 이 트럼프 정부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협력을 통해서 중동의 AI 기반 인프라를 외주화했다. 이런 분석도 내놨거든요. 이제 과거 미국이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에서 경험했던 그 주도권 상실의 전철을 밟는 걸 수도 있다고. 근데 약간 좀 투머치하게 나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I가 또 패권 경쟁의 한 중심에 또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런 의혹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젠슨 황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이 민주당의 비판이 나오니까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중국으로 몰래 넘어간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리고 사실 이 그레이스 블랙웰 그 시스템이 거의 2톤에 달하는데 이거를 주머니나 백팩에 넣을 수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칩만 파는 게 아니고 네. 그게 그래픽 카드처럼 이렇게 패키징만 파는 게 아니고 네. 서버렉까지 해서 맞아요. 시스템으로 전체를 판다는 맞아요. 거죠. 초대형 그 서버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밀반출이 불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좀 정면으로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 그래픽 카드 GPU만 빼서 우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모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네. 그래서 젠슨 황은 기술 확산
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또 꺼내 들었는데요. 이제 미국 기술은 가능한 한 널리 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데는 기술이 더 널리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통계의 한계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미 공론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수출 금지 전략은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판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래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뭐 글로벌 인재 확보하고 교육 더 많이 시키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수출 통제로는 그냥 조금 한 시간 한 5분 10분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거 정도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왜 딥시크 사태 때도 네. 오히려 이렇게 옥죄수록 더 이거를 내가 이겨내고 더 높은 어떤 성과를 창출해내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육성을 하고 있고 반도체도 이제 7나노까지도 그 내부에서 또 중국 내에도 USMC던가요? 그 파운드리 파운드리 기업들도 또 빠르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빅테크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참 버릴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해요. 거대한 중국 시장을 사실은 포기를 할 수 없죠. 뭐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좀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챗GPT가 금지된 이제 중국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와 지금 협력을 속닥속닥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아예 중국 상하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도 밝혔어요. 이제 상하이의 연구개발센터라 이게 뭐 적진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 중국 고객 수요와 미국의 수출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그 기술 요건을 여기서 연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하지만 GPU의 설계도를 중국으로 반출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엔비디아가 작년 전체 매출의 한 14% 정도에 해당하는 그 비중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중국 전용 칩을 만들던 뭐 R&D 센터를 짓던 간에 잘 지내야 돼요. 여기서든 저기서든. 근데 그 연구개발센터를 중국 상하이에 짓는데 근데 핵심 기술이 설계도가 중국으로 들어가진 않게 하겠다.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그 H20이라고 하는 저사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에 이 정도는 팔아도 돼라고 했던 것도 이제 수출 금지한다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이런 행보를 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곱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젠슨 왕도 여러 군데 가서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의 그런 어떤 기조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지켜 세우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행정부가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겠지만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기업 간데 쉽게 물러서지는 않겠죠. 어쨌든지 저쨌든지 이 미국의 AI 주도권을 쥐어준 이 최고의 기업이 엔비디아인 만큼 서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계속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끝내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AI 생태계 또 타이완의 기술 분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일상과 맞닿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요즘에 그 챗GPT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 송 기자는 혹시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 친구의 능력의 한 30% 정도밖에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챗GPT가 이제 이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지금 친구라고 명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대화를 또 친구보다 많이 하고. 친구보다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획기사 초안 만들 때 리서치 정도 찾아보는 그게 저는 제일 큰 비중인데 능률이 올라가죠. 이제. 능률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얘랑 이제 대화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은 이게 저희 그 미래생활사전 초안 짤 때도 꼬리 질문을 해주는 그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계속 누르면 한 이 원고를 초안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그렇죠. 이 40분 분량의 원고를 쓴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생산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근데 확실히 유료 버전을 써야겠더라고요. 한 달에 $22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아직 멀었다.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매번 또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직 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다.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이 친구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이제 뭐 영상도 보고 뭐 다 해봤는데 제일 효과적인 거는 이거를 손가락으로 검색을 하지 말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얘를 대화를 통해서? 네, 목소리로 이 AI 챗 GPT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더 고차원의 이 어떤 대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을 잘 모른다고 엑셀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쵸. 파워포인트 잘 모른다고 파워포인트한테 물어볼 수 없는데 AI한테는 너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니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사 쓸 때 그 기사에 맞는 그래픽을 만들어 달라는 질문을 종종 하는데 이때 제가 머리에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검색을 칠 때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럴 때 기사를 그냥 쭉 붙여가지고 내가 이런 기사에 맞는 그래픽을 만들 건데 여기에 맞는 그래픽을 만들 프롬프트를 너가 알려줘. 오히려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이 AI에게 친구한테, 주문하는 이 프롬프트도 사실은 디테일해야 하고 맞아요. 그 프롬프트를 잘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프롬프트마저도 네. 이 명령어마저도 AI한테 물어볼 수 물어봐요.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는 대화할 때는 이제 손보다는 말로 해라 하면은 뭔가 확실히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거를 또 많이 활용을 해야 생산성도 높아지는 거고 네. 나도 직원 한 2-3명을 부리는 사람처럼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 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인천을 찾아 국민통합과 K경제 글로벌 관문을 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회 소추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복귀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에 영향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1일에서 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든 가운데 주요 품목들도 반도체 외엔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용적률이었는데요. 9710님, 용적률이 높아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왜 법으로 정해놓았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죠.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죠. 용적률이라는 게 대지 면적 대비해서 건물의 네. 총 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럼 너도 나도 초고층을 올리게 될 테고 도시 미관이 네. 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난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또 교통 혼잡이라든지 일조권 침해라든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 놓고 그 구역에 맞는 용적률을 차등해서 적용을 하는 게 우리 정부가 그리고 또 지자체가 이렇게 국토계획법 또 지방조례를 통해서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균형 잡힌 발전,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장윤성님.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중인데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분담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용적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네. 즉 더 많은 분양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10층에 달하는 분양 수익을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기존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더 완화해 준다. 추가 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럴 때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정희님,
외국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내국인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조건이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내야 하는 서류에도 차이가 있고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등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소득, 재산, 부양 조건 등을 보는 것은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입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소득의 종류나 액수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네, 김은수님. 건강보험 가입되는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그리고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자동으로 네.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합산을 해서 30일 넘게 또 외국을 나가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일단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 내국인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즉시 건강보험에 네. 가입이 되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취업 즉시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2891님. 금융거래 시 지문 인식을 하는 방법은 안전한가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은 하죠. 왜냐하면 그 지문이 다른 사람과 같은 경우도 거의 없고 네. 또 이걸 이제 위조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안전하긴 합니다만 그 어떤 인증 방식도 100%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겠죠. 특히 이제 보안성은 좋은 편입니다만 생체 정보는 한 번 유출됐을 때 치명적이죠. 내가 지문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홍채 정보가 유출됐다. 네. 홍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서 그 홍채 정보를 넘겨주면 코인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홍보하는 게 있는데 그 뭐 샘 알트머니 하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코인 받기 위해서 자신의 홍채 데이터를 그쪽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이걸 악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우려가 드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생체 정보는 각별히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한마디 더 덧붙여 봅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 21일에 함께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2부 모두 마칠 시간이고요. 코스닥이 오름폭을 더 높이고 있네요. 1.47% 오른 726, 코스피는 0.99% 오른 2627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